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김용래입니다. 저는 오늘 한 그 산업통상자원부의 그 신남방 정책에 대해서요, 파워포인트 한 8장 정도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 겁니다.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그 모든 말씀에 우리 유승호 대표님께서 정부에서 이 일을 통해서 정책에 인사이트를 가졌으면 좋겠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정말 굉장히 시적절한 주제가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정부가 하고 있는 그 신남방 정책에 대한 많은 교훈과 인사이트가 논의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 정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이라기보다는요, 최근에 그 중요성이 훨씬 더 커진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난주에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모든 언론, 전 세계 언론을 아마 뜨겁게 달군 것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작년에 미국과 중국이 7월, 8월, 9월 한 달을 사이를 두고 계속 관세 부과 대상을 늘려갔고요. 금년에는 급기야 미국에서는 2천억 불에 대해서 관세를 25% 인상하겠다 그러고, 중국은 6월 1일부터 또 600억 불에 대해서 최고 25%까지 하겠다고 하는 이런 충돌이 더 심화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양 국가는 서로 간의 어떤 협상의 여지는 아직까지 두고 있고 협상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는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졌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봐야 될 부분들이 중국의 경제 상황입니다. 작년에 중국이 잠정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6.6%였습니다. 4분기에는 6.4%까지 떨어졌는데요. 아마 이 정도의 수치는 중국이 아마 1990년도 폐방하고 발전한 이래 한 28년 만에 최저치가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이것이 저희 나라에 갖고 있는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앞에서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미국과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 특히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한 35% 이상 정도 되고 있고, 이거는 과거 저희가 2010년에서 18년 사이를 보더라도 훨씬 높아진 그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그 여러분들이 아세안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러한 경제적인 여건이 아세안하고 어떻게 연결되냐는 이미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조금 더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G2 의존도가 높은 상태에서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을 벌이는 것이 과연 우리한테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냐는 부분들은 이미 언론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라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구체적으로 우리는 미국이나 중국에 여러 가지 상품 수출을 합니다. 중간재 수출도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저희한테 영향이 올 것이 직접적으로 저희에 대한 수출 부분이 영향을 받게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만약에 미국과 중국이 그렇게 이제 무역 분쟁을 벌이게 되면 상호 간에 어떠한 그 경기에 대한 침체, 내수에 대한 부분이 감소되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무역을 이 나라가 하고 있는 저희 나라 입장에서는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 하나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을 벌이게 됐을 때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하나가 바로 그 글로벌 밸류 체인의 급격한 변화를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중국에서는 미중 분쟁이 일어나면서 중국에 있는 제조업체들이 동남아, 아세안 국가로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억을 하실는지 모르지만 작년에 영국의 픽텟이라 그러는 컨설팅 회사에서 미중 분쟁이 일어나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나라 중에 하나를 한국으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향에 대한 근거는 한국이 글로벌 밸류 체인에 굉장히 많이 피임되어 있는 나라다. 그래서 대만이나 룩셈부르크, 체코 이런 나라들하고 합쳐갖고 한국이 굉장히 피해를 많이 볼 나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이 글로벌 밸류 체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밖에서 부품이나 소재를 사와서 만들어서 수출도 하고요, 또 해나가서 생산을 또 하고 그 과정에서 국내에 있는 부품이나 이런 걸 공급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근데 이 아세안 시장이라는 것은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셨지만은 일단 성장 속도가 빠르고요. 그 다음에 인구가 굉장히 많고, 특히
그 경제활동 인구라고 그럴 수 있는 30대, 평균 연령이 30대 정도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그 다음에 전체 GDP 자체도 5.4억 불 정도 됩니다. 이것이 저희한테 갖고 있는 의미는 크게 보면 하나의 생산기지로서의 역할, 또 하나는 소비시장으로서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미중 분쟁에서 저희가 우려를 했던 수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을 보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GVC가 급격하게 변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생산 기지를 갖고 갈 수 있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아세안에 갖고 있는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정부는 2017년 11월 달에 아까 영상에서 나왔습니다. 정미경 법무장님께서 보여주셨는데요. 2017년 11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아세안과 인도 간의 관계를 주변 4강 수준으로 올리는 신남방 정책을 천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람, 평화, 번영, 소위 말하는 3P라고 하는 한 아세안 간의 미래 공동체에 대해서도 선언을 이미 한 바는 있습니다. 저희가 정부에서 이 신남방 정책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의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크게 한 4가지 정도의 경제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 4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이 이제 이 한국과 이 신남방 국가와의 FTA에 대한 네트워크 확대 부분입니다. 이미 한국은 인도하고는 세파라는 이름으로 FTA를 체결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세안 전체와 한아세안 FTA를 사실은 체결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좀 더 가야 될 부분들은 뭐냐면, 아까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은 아세안이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10개의 나라 각각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특성을 반영해서 저희가 FTA를 추가적으로 개별적으로 체결해 날 계획입니다. 현재 인도를 포함하면 아세안 10개국에서 11개국인데요. 3개 국가하고는 이미 체결을 되어 있습니다. 베트남, 그다음에 싱가포르, 그다음에 인도하고는 체결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은 금년에 목표로 저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나머지 6개 국가에 대해서는 향후 저희가 추진 로드맵을 그렇게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저희가 아세안 내에서 또 운영되고 있는 별도의 다자 FTA 채널이 있습니다. RCEP라고 하는 16개국이 참여한 부분을 금년도에 타결을 하고요. 기존에 체결되어 있는 한아세안 FTA도 저희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는 쪽으로 저희가 방향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그 FTA에 대한 활용 부분에 있어서도 국내 기업들이 충분히 이에 대해서 이익을 볼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관리나 체계를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아세안에 대한 저희의 가치는 시장으로서의 가치, 그 다음에 생산 기지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이미 아세안 지역에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한 10,000개 정도 나가 있습니다. 아세안 지역에 한 8,500개가 나가 있고요. 그다음 인도에 한 1,100개 정도가 나가 있습니다. 이미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시고, 특히 베트남 쪽에는 우리 삼성, LG 많은 기업들이 남아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신경 쓰는 부분들은 지금 대기업들은 인도나 베트남이나 말레이시아나 이런 곳에 나가서 많은 부분의 역할, 그다음에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이러한 글로벌 밸류체인에 대한 참여도는 국내 중소기업 경우에는 굉장히 낮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분야가 바로 밑에 나와 있는 전용 산업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진출을 해서 대기업과의 협력 혹은 다른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그런 생산활동 네트워크를 할 수 있도록 전용 산업단지 조성에 저희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현지에 있는 진출해 있는 기업들이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겪을 수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기업 간, 정부 간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외교부나 기재부나 산업부나 여러 가지 정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산업부만 말씀드리면은 현재 이 신남방 국가와는 10개의 정부 협력 채널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약 한 30개의 MOU를 체결하고 있고, 현재 한 40개 정도의 협력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국가별 맞춤형 산업 협력 전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듯이 아세안 국가는 각각 다 특성이 틀리고 산업 발전 단계도 틀립니다. 그리고
이 아세안 국가는 한국과의 여러 가지 협력, 특히 산업 기술 부분에 대한 협력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은 지난 60년대 아까 유승호 우리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지난 60년 동안에 이 제조업 산업에서 굉장히 큰 발전을 해낸 나라이고 그로 인해서 아세안 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하고 산업의 협력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고요. 특히 이 아세안 국가들은 새로운 산업 정책들을 연이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도 같은 경우는 메이크 인 인디아, 그다음에 인도네시아는 메이킹 인도네시아, 그다음에 필리핀은 빌드라고 그러는 이런 다양한 산업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그 산업 정책을 이행하기 위한 협력 파트너, 협력 국가들을 찾고 있는데 저희에도 그러한 요청이나 협력 수요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맞춤형 산업기술 협력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미얀마나 캄보디아 같이 아직 산업 기반이 확보가 필요한 국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갖고 있던 과거 60년 동안 축적했던 그러한 개발 경험을 저희가 전수를 확대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렇게 태국 같은 이런 산업화 기반이 보유한 국가하고는 어떤 미래지향적인 산업기술 협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포커싱을 맞춰 나갈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첨단 기술 협력이라든지 아까 우리 이사님 말씀하셨던 표준이나 인증 부분에 대한 협력, 또 새로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실증 사업 이런 식으로 저희가 추진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마지막에 이제 한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우리 아까 정미경 본부장님께서 화면에 인도네시아의 그 한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한류가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기반 또는 기회를 창출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요 밑에 있는 그림이 지난 3월달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 원우타마 쇼핑센터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큰 쇼핑센터에서 열렸던 할랄 전시회가 되겠습니다. 이 전시회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한류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가 갖고 있는 할랄에 대한 인증 부분을 협력을 해서 아세안은 물론 중동국까지 같이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컨셉에 대한 행사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에 대박 라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연간 한 30만 개가 팔리고요. 저도 이게 끝나고 그 이후에 할랄 전시회를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만은 아까 화면에도 잠깐 나옵니다만 깜짝 놀란 부분이 떡볶이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문화와 우리 한류라고 하는 부분과 저쪽에 있는 문화가 결합을 해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저희가 같이 연동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올해 11월달에 부산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개최가 됩니다. 우리의 요청에 아세안 국가가 응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는 협력에 대한 기회, 협력에 대한 관심이 아세안 국가한테 굉장히 많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동안 쭉 해왔던 협력 사업을 제가 점검을 해보고 미래지향적으로 새롭게 나갈 부분들을 여기서 아마 논의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